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강드림에서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는 최기락이라고 합니다. 함께 하게 돼서 반갑고요. 가장 어려운 과목 부동산 공법을 가장 쉽고 그리고 또 이해 위주로 실수 없는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강드림의 부동산 공법 강의는 총정리 이론 강의예요. 그래서 기초 이론, 입문 과정부터 이제 기본 이론 과정, 심화 과정을 하나의 강의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강의로 이제 기초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학습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아마 2022년도에 혹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하시고요. 재밌게 열심히 암기했는데 시험지를 받는 순간 앞이 캄캄하고 이제 이렇게 참담함을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은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를 공부하신다면은 틀림없이 실수 없는 수험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1강부터 10강까지만 들어주십시오.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은 제 마력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자, 부동산 공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초보자부터 그리고 또 지난해 시험을 준비하시던 분들의 실수 없는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일까요? 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기본서를 위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준비된 교재를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최소한 한 3회독 정도 이론을 반복하시면은 공법이 우리나라 토지 제도 전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 제도 전부를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을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부동산 공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라든지 토지하고 그리고 건물, 건축물, 토지에 있는 이제 정착물, 대표적으로 건축물이죠.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을 이제 부동산이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하고 또 건축물에 관한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몇 개를 묶어서 이제 편의상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공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공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기타 정착물에 대해서 행정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이제 공공복리 증진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적절하게 이제 규제하고 조정하는 것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에 관련된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묶어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과목에서 공부하게 될 법률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이제 행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는 개발하지 않고 온전하게 잘 보존할 것인지를 먼저 행정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선계획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계획 후이용이라고 하는 어떤 국토 이용 체계, 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된 법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앞으로 약칭해서 이제 국토계획에 관한 법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약을 이제 국토계획법이다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죠. 국토계획법. 좋습니다. 국토계획법. 약칭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이제 국토계획법 그렇게 통일을 하고요. 이 국토계획법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수백 개의 법률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나머지 이제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농지법과 같은 토지 관련 법률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가장 중점을 두고 강의를 드릴 것이고요. 이 국토계획법은 전체 이제 출제 문항수가 1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단순히 암기해서는 안 돼요.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국토에 관한 어떤 그 기본적인 틀과 그 국토 이용의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고 국토 개발에 관한 사업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1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8문제 정도 맞추시면은 나머지 이제 도시계획법과 뭐 도시및 중앙경제법 둘 중 하나, 또 주택법과 건축법 둘 중 하나 이제 이렇게 뭐 하나를 이제 망쳐도 합격해서 돌아올 수 있어요. 국토계획법을 8개 이상 맞추면. 그래서 제가 가장 그 중점을 두고 또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려서 강의를 하는 부분이 이제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 강의 잘해요. 네. 3번만 딱 반복하십시오. 무조건 8개 이상 맞출 수 있게 돼요.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자, 이 국토계획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신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우리 그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분당 신도시라든지 일산 신도시 이렇게 여러 이제 주거 중심의 대규모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있죠. 자, 그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도시개발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로 이제 도시개발법은 6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6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한 해는 어렵게 나와서 이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3문제 정도 맞출 수 있을 수준으로, 그 다음에 또 한 해는 좀 쉽게 4문제, 5문제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4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목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도시 개발하고 이제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도 그 입주하고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구조 안정성 문제가 생기면은 재건축하게 되죠.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그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방법, 절차, 재개발은 누가 하는지 재개발 조합,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하는지 재건축 조합, 이런 정비 사업 시행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도시개발법과 마찬가지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약간 어려우면은 정비법이 쉽게, 정비법이 약간 어려운 해에는 또 도시개발법이 약간 쉽게 그렇게 출제 경향을 보이더라.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우리 국토 가운데서 농지에 관한 법이죠. 농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농지는 농업이면 소유해야 된다. 그때 이제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 농업인의 요건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농지는 우리나라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제 식량은 농지를 통해서 생산되어야 되죠. 그래서 농지 보존에 관한 사항,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농지의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을 하는 법이 농지법이고요.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수험 준비해서 한 문제를 확실하게 잡고 또 좋으면은 2문제까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소개한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농지법의 공통점은 전부 부동산 공급에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토지공급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위에는 정착물이 존재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정착물이 뭐죠? 건축물이죠. 건축물. 그 건축물의 건축 절차,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등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건물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은 건축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축법은 모두 출제 문항수가 7문제 정도 건축에서 출제가 매년 이루어지게 되고요. 2022년도에 건축은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아마 열심히 준비하신 분도 4문제 정도까지만 맞췄죠. 뭐 5개, 6개, 7개 모두를 맞추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상대적으로 건축법이 이제 어려웠다면은 건물공법의 2번째 법률, 주택법이 2022년도에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건축법과 주택법은 예년보다는 한 2~3문제 어려웠지만 합격을 위한 점수를 받을 정도는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 주택법은 그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로 종류를 구분하면은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가 29개로 구분돼요. 많죠. 그 29개의 그 건축법상 건축물 가운데서 주택,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주택에 관한 법이 이제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은 모두 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법이 다소 어렵고 주택법이 다소 쉽게 출제되어서 또 둘은 평균적으로 예년보다 이제 2문제 정도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부에서는 토지에 관련된 법률 4개, 그리고 또 건축물에 관한 법률, 건축법과 주택법 이렇게 해서 모두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6개 법률을 이 법에서 여러분은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부법은 어떤 그 특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강의를 드린 부분은,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 과목을 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직접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암기하고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의 그 학문적 특성이에요. 네, 학문적 특성인데, 부동산 공법은 첫 번째, 규제법이죠. 부동산 공법은 규제에 관한 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대로 하시면 되죠. 규제에 관한 법이다. 네. 규제법이다 하는 거죠.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규제법이다. 예를 들면은 그냥 쉽게 여기 있는 내용 말고요. 쉽게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한번 보십시오. 규제법.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은 나중에 배우게 되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이 있고요. 들어보셨죠? 전용주거지역. 살면서 들어보셨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될 텐데. 자, 일반 주거지역은 3개가 있습니다.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자,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요. 2종,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주택은 층수에 따라서,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제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되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에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청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에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이니까 이제 도별로 시도 조례로 이제 그 고층 위주의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이제 층수 규제를 하게 되는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예를 들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자,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20층 이상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들은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20층 미만의 저층 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의 용도별로 이제 종류를 구분해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그 용도 지역별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 행위를 규제한다. 그래서 이제 규제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업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주거지역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규제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규제법으로서 성격이 있다. 네, 그다음에 계획법이에요. 계획법이다. 예를 들면은 국토를 개발하기 위해는 장기 계획과 중기 계획 그리고 단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울의 강남 지역이 옛날에는 이제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는 모래밭이었고 과수원이었고 땅콩밭이었잖아요. 사과밭이었고요. 배밭이었고 막 그랬잖아. 그죠? 네, 농지였다고. 근데 이 강남 쪽을 언젠가는 이 지역을 이런 방향으로 개발할 거야.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그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부동산공법은 계획법이라고 합니다.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부동산공법은 공공복리의 정지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적절하게 규제하고 조정을 가하는 규제법이고, 그리고 또 각종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규제법이고 계획법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시험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에게 학문적 성격을 교양 차원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급은 공용부담법이죠. 공용부담법. 자, 공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때 공은 공익이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이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라는 쓸용자 쓰죠.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에게, 개개인의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를 소유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일정한 부담을 가할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공용부담법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하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어떤 부담, 경제적 부담 등을 줄 수 있는 법이다. 법이죠. 그래서 이제 공용부담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공법은 규제법이고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들어가서 인적 공용부담, 물적 공용부담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실 필요는 없죠. 이거는 원래 이제 행정법에 있던 내용인데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참고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서 연구하고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규제법이고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용부담법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정도만 목차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법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문과정이니까 이제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네, 이제 법의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제 성문법하고 존재 형식에 따라서, 법의 존재 형식에 따라서 성문법하고 그리고 이제 불문법을 분류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이렇게 법 조문이 문서의 형식으로 존재하면은 이제 성문법을 분류하는데, 성문법의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성문법은 자, 최고의 성문법은 헌법이고요. 그 밑에 법률이 있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이제 성문법의 단계예요. 상위법, 하위법이 되는 거죠. 5가지 이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법률. 그래서 부동산공법은 법률로 교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상을 법률로 규정을 하면 법률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제 대통령이나 각 행정부처에서 법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대통령이나 행정부처에서 만든 법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행정입법이죠. 행정부에서 만든 법은 명령, 국회에서 만든 법은 법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공법은 법률과 그리고 행정부에서 만든 명령으로 이제 교재가 편집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헌법도 조례도 규칙도 아니고 법률과 명령을 공부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법제처 심사하고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만들면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면은 그 명령을 대통령령이라 그래요.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이것을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있다는 거죠. 그때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곧 대통령령, 대통령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명령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리의 이름으로 만들면 총리령, 행정각부 장관의 이름으로 만들면 이제 부령이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령,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통령령과 이제 이 총리령, 부령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공은 법률과 명령으로 교재가 편집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전부 이해하고 암기를 하시려고 하면은 잘못된 학습 방법이다. 그냥 지나가시라는 거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의 체계를 입문 과정이니까 처음 하시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직의 체계 있습니다. 행정조직 체계. 행정조직 체계는 이거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데 진짜 필요한 것만 딱 뽑아드릴게요. 부동산 공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행정조직 체계를 전부 그림을 기억하시면 머리 아파요. 시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부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상황 하시면 돼요.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정부라고 하시면 되고요. 중앙행정기관장은 행정각부의 장관이죠.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 또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관광부 이렇게 쭉 나가면 되죠. 그래서 중앙행정부의 장관이고요. 부동산 공급은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럼 토지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공급 시간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네, 중앙정부를 부동산 공급 시간에 상징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중앙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있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거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공통점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네. 지자체가 됐죠. 지자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자,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부의 장관이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광역자치단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공부하실 때 특별시,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고요. 서울특별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죠. 광역시가 있고요. 광역시장은 네, 광역자치단체장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죠. 세종특별자치시도 광역자치단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죠.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도는 4개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도 광역자치단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시라고 할 거예요. 특시, 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도, 이렇게 해서 5개. 특시, 특도, 도. 이 5개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라고 하고, 그 5개 광역자치단체 장을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죠. 시도지사.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도지사라 하면, 자, 저와 같이 하죠. 자, 저 눈 보시고요. 자, 광역자치단체장 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를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광역자치단체장, 그렇게 되는 거죠. 시도지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죠. 네, 교재를 보시면서, 네, 참고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 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시장은 뭐냐면, 이때 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도 안양시는 특별시 아니죠. 광역시 아니죠.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니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안양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군은 기초자치단체고 평창군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청장,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죠. 자치구.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갖고 있는 구. 그래서 자치구라 그래요. 자치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는,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구에 해당하고요. 그 자치구가 기초자치단체가 되고 자치구의 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행정조직체계를 봤습니다. 행정조직체계. 여러분, 우리나라 행정조직체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요약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앞에 봐주시죠. 알고 있어 계셔야 되니까. 자, 행정조직체계.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체계는 제일 먼저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때 중앙정부는 뭐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환경부 장관, 문화체육 부 장관 등등이 중앙행정기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중앙정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광역자치단체는 5개가 있습니다. 시도가 있죠. 시도. 그때 시도의 장을 뭐라고 하죠? 시도지사. 그때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를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이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를 의미하게 되고요. 구는 군이고, 구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행정조직 체계를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자, 우리는 오늘 첫 시간에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학습하기 위한 자, 입문 과정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막연히 부동산을 공부했지만 그 체계를 확실하게 잡지 못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의 계층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행정 계층구조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를 쭉 보시고 금방 그 지방행정조직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해서 설명드렸죠. 이 부분은 외우고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대도시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알고 있어야 돼요. 공법상 대도시가 뭘까? 그냥 글자 그대로 국어적인 의미의 대도시가 아니고요. 막연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간단히 할게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다시 할게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나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그러면은 자,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전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구가 50만 이상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공법에서는 대도시라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금방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나와 있는데 우리 부동산공부의 그 행정법의 아류, 행정법의 줄기에서
가지를 치고 이렇게 뻗어나간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행정법의 기본 내용,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등이 나와 있습니다. 명령적 행정행위 등이 소개되고 있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참고 자료로서 교재에 넣은 겁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필요한 것만 뽑아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제 8번 행정구제가 있습니다. 행정구제. 자, 행정구제는 필요한 것 딱 하시면 되죠. 필요한 것만 행정구제. 자, 여러분 행정규제는 제가 이런 교재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그렇죠? 27페이지 오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27페이지, 교재 27페이지 오셔서 8번 행정구제를 보시면 되고요. 이거 자체가 시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 나오는 건 아닌데 행정상 손해정보제도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가 있고 행정상 손실보상제도가 있다. 나중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손실보상이 무엇인지 단어가 나오면은 그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손실보상이 무엇인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 자체가, 단어 시험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죠. 근데 궁금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공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제 기초과정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뭐냐 하면은 핵심은 이거죠, 핵심은. 네, 위법이죠, 위법. 위법이 핵심입니다.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법한 행위를 내서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국민이 재산상 손해를 당했을 때 그 손해를 보전해 주는, 배상해 주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그래요.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손해를 당한 국민이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손해배상이에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뭐냐면 적법이죠, 적법. 적법한 행정행위죠.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했을 때, 행정주체가 그 침해된 재산권을 보전해 주는 것. 이것을 이제 손실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당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 줍니다. 손해배상. 적법한 행정행위,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 줍니다. 손실보상. 그래서 위법, 적법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쟁송제도, 행정쟁송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행정쟁송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행정쟁송 세 가지는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거 세 개를 외워라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시험 나오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오면은 궁금해 하지 마시라고 강의를 드리는 거지. 이의신청이 무엇인지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행정소송이 무엇인지 시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단 공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단어니까, 용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궁금해하실까봐. 이의신청이 뭐냐면은 위법부당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한 처분청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의신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강남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요. 강남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강남구청장을 대상으로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한 강남구청장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이의신청이 되는 거예요. 부당한 처분을 행한 처분청을 대상으로 시정을 구하는 제도라고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행한 집권 상급행정기관이나 그리고 상급행정기관이나 지정권자 또는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행한 처분청을 대상으로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면은 이의 신청,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을 행한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에 시정을 고하는 제도는 행정심판, 그리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에 불복한 자, 불복한 국민이 법원에 즉 소송 절차에 의해서, 소송은 법원에 하잖아요. 소송 절차에 따라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구제를 청하는 제도는 행정 소송이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강남구청장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어서 강남구청장 처분청을 대상으로 시정과 변경을 요구하면은 이의신청,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행한 강남구청장의 상급행정청인 서울시장에게 강남구청장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면은 행정심판,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행한 강남구청장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청하는 제도는 행정소송. 그렇게 구분하시면 쉬워요. 그죠? 처분청을 대상으로 시정을 구하는 제도, 처분청의 상급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을 구하는 제도, 법원에 소송 절차를 통하여 시정을 구하는 제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처음이니까 공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조금 필요하니까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이런 부분에 연구하고 혼자 복습하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간단하게 딱 언급해드린 정도만 소화하시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저 최근 10년간 출제 개정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출제되어서 6개 법률 가운데서 가장 기본법이고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했고요. 12문제 중에서 8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진짜예요. 여기서 8문제 이상을 맞춰버리면 이제 둘 중 하나를 깽판 쳐도 괜찮아요. 주택법과 건축법 둘 중 하나를 깽판 쳐도 괜찮아요. 농지법을 망쳐도 괜찮아요. 살아서 돌아올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이제 드디어 부동산 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 토지공법의 기본법,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약칭해서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국토 계획에 관한 법률이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국토계획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국토계획법의 그 학습의 뚜껑을 열기 전에 자, 이 법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 궁금하시죠? 그래서 책장을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은 자, 국토계획법의 구성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돼요. 국토계획법을 한눈에 보기라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눈에 보기라고 돼 있는데 처음 보면 머리가 좀 아프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두통을 머리 아프지 않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토계획법은 두 가지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기둥이 주축이 되었어요. 하나가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다.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다. 행정계획의 수립과 승인 과정, 행정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행정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행정계획이 실행될까? 행정계획을 내용을 하는 법이에요. 그러면은 국토교육에서 공부하게 된 행정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요. 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나로 묶으면 무엇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은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를 단위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 수립되고요. 도시는 도시 단위로, 서울시는 도시잖아요. 서울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시 도시계획이 수립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군지역은 군 관할구역 단위로 군계획이 수립돼요. 그러면은 강원도 평창군, 전남 함평군, 경남 산청군은 군 관할구역 단위로 평창군 계획이 있고요. 또 산청군은 산청군 계획이 있고요. 함평군은 함평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법이 국토계획법이잖아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국토계획법은 그 가장 중심축이 되는 기둥 하나가 행정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상 행정계획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는 거고요. 네, 잠시 뒤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이런 내용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이것을 보고 머리 아프구나라고 하실 필요는 없죠. 국토계획부를 구성하는 큰 기둥이, 주축이 되는 기둥이 두 개가 있다. 그 하나는 행정계획이다. 그 행정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국토개발이, 모든 토지 이용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행정계획에 의하지 않고 국토를 개발하는 행위는 행정계획에 의하지 않고 개발하는 행위는 무계획적 개발 행위잖아요. 그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즉 행정계획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는 난개발과 국토 파괴의 주범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행정계획에 의하지 않은 일정 개발 행위를 관할 시청 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게 합니다. 그것을 개발행위 허가제도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여기에 임야가 있고요. 전닭과 순덕 농지가 있어요. 마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땅을 누군가가 사서, 이 땅을 누군가가 사서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합니다.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전원주택 용지를 개발하는 것은 행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민간기업이 땅 사서 전원주택 용지를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개인으로서 이렇게 임야나 농지 일부를 사서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고 전원주택지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청과 군청에 의한 행정계획에 의하지 않고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할 때는 그 개발행위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지, 그 다음에 주변 환경과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없는지, 그리고 주변에 개발에 따른 도로, 상하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어 있는지, 주변 환경이나 자연 경관과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심사해서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행정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를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가 개발행위 허가 제도입니다. 바로 우리 국토교육법은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면서 행정계획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를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국토교육을 구성하는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축을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각각 학습하게 되는 거죠. 네. 됐죠. 그래서 자, 국토교육을 한눈에 보면은 두 가지 중심축으로 있다.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고, 그리고 행정계획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를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개발에 관한 사항을 행정계획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복잡하지 않잖아. 복잡한 것을 가장 심플하게 핵심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제 한눈에 보면서 지금 학습을 시작을 한 거죠. 방금 공부하신 부분이 여러분 교재에 30페이지 정도? 네, 30페이지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3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교재 31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국토교육법을 학습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래 그 용어 정의를 제도 속에서 용어를 설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인강드림 그 이론 강의의 특징이 뭐죠? 이론 총정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의 기초 이론부터 기본 이론, 중급자의 기본 이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실수 없는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심화 내용까지를 하나의 강의로 담아내는 종합적인 강의예요. 네, 그래서 용어 정의를 그 제도 속에서 저는 가르치는 스타일이지만 또 우리 인강드림의 그 강의 의도에 맞도록 용어 정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필요한 용어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행정계획에 관한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아까 도시군계획 중에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제도 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설계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2교시부터 이제 이런 말씀드렸죠. 이거 1교시 강의를 들어보고 강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정말 자존심 상해요. 네. 10강까지 딱 들어보십시오. 10강까지 들어보시면 진짜 합격에 확실히 드립니다. 네, 이 강에서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